마흔 된 아들이 결혼하겠답니다. 40년 공들여 쌓아올린 내 세상이 저의 인사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떠난 텅 빈 방은 사실 평생 남편 곁에서 외로웠던 내 마음이었을까요? 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와 나더러 어쩌라고. 살다 보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서름들이 가슴에 응어리질 때가 있지요.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한 어머니의 가슴 시린 독백입니다. 내 마음 같은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저녁 밥상머리가 유난히 무거웠다. 늦가을 저녁은 해가 짧아 6시만 넘어도 창밖은 어느새 짙은 군청색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새로 지은 쌀밥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밥김을 쬐며 식탁 위 반찬 그릇들을 정성스레 매만졌다. 아들 강우가 유난히 좋아하는 갈치조림은 자작하게 조려냈고 손 많이 가는 잡채와 시원하게 잘 익은 나박김치도 올렸다. 이 계절 이 시간에만 맛볼 수 있는 것들로만 한 상 가득 채워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 그 애는 40이 다 되도록 내 음식 아니면 밖에서 사 먹는 밥은 맛이 없다며 투정 부리던 착한 아들이었다. 사실 그 투정 소리가 지난 40년 모진 시집살이와 외로움을 버티게 한 내 인생의 유일한 훈장이자 자부심이었다. 이 녀석아,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 밥만 찾을래? 하고 짐짓 핀잔을 주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나 죽기 전까지는 이 애미밥 먹고 살아야지 하며 안도하곤 했다. 곁에서 남편은 늘 그렇듯 TV 뉴스의 시선을 고정한 채 기계적으로 숟가락질만 해댔다. 저 양반에게 이 집은 그저 몸 뉘고 제때 밥상 차려주는 하숙집이나 다름없었다. 평생을 한 지붕 아래 살았어도 저 사람의 속내가 무엇인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나는 여전히 알 길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밥을 퍼주고 계절 바뀌면 옷가지나 챙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부가 맺어온 관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유난히 뜸을 들이며 국물만 뒤적이는 강우의 모습이 영 심상치 않았다. 나는 속으로 어디 몸이 안 좋은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자꾸만 아들의 눈치를 살폈다. 내 인생의 모든 날씨는 언제나 저 아이의 표정 하나에 맑았다 흐렸다 했으니까. 한참을 머뭇거리던 강우가 나직하게 입을 뗐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무거운 목소리에 남편도 비로소 TV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갈치조림에서 가장 두툼하고 부드러운 살점을 발라 아들 밥 위에 얹어주었다. 말해봐라 아들,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뜸을 들여. 하지만 젓가락을 쥔 내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부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이길. 돈 문제든 사고든 차라리 그런 거라면 내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라도 막아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단숨에 휘발되는 기분이었다. 째깍거리던 괴종시계 소리도 앵커의 딱딱한 목소리도 베란다 틈으로 새어들던 바람 소리도 모두 멈췄다. 내 귀에는 오직 결혼이라는 그 낯선 두 글자만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혀 들어왔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 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고, 이제야 제 짝을 찾았구나 하는 기쁨이 아주 잠깐 스쳤으나 곧바로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이 그 자리를 덮쳐버렸다. 무심하게 옆에서 남편이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그래? 나이가 찼으니 하긴 해야지. 어떤 아가씨냐? 저 사람은 어쩜 저리 무심할까? 내 세상이 지금 뿌리치 흔들리고 있는데 저 사람에겐 그저 때가 되어 치러야 할 의식 정도로만 보이는 모양이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밀었다. 누구니? 언제부터 만났는데 엄마한테 귀뜸 한 번이 없었어? 원망이 섞인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날이 서 있었다. 내 아들의 모든 것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내가 모르는 아들의 시간이 그 여자와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릿했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김서윤이라는 아가씨의 이름을 꺼냈다. 죄송해요, 어머니.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죄송하다는 그 말조차 서운했다. 내가 서운해하면 저 착한 아들이 또 얼마나 마음을 쓸까 싶어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어떤 아가씨인지 엄마도 한 번은 봐야지.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해라. 그 말을 내뱉는 내 심장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그 여자가 우리 집 현관에 섰다. 김서윤. 세련된 트렌치 코트에 화사한 블라우스. 요즘 애들답게 당당하고 똑부러진 인상이었다. 나는 평생 이 집 구석구석을 닦고 아들 입에 들어갈 것만 챙기느라 손마디가 굵어졌는데 저 아가씨는 고생 한번 안 해본 듯 고운 손을 내밀며 나를 향해 웃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왜 이토록 낯설고 아픈지 마치 내 아들을 반쯤 떼어가겠다는 통보처럼 들려 나는 과일 깎는 칼을 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을 주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 아들은 한 번도 내게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환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딸 강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강우 결혼할 사람 봤다며? 어땠어? 엄마 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 아니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딸은 내 속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엄마, 강우 이제 40이야. 엄마가 진짜 두려운 건 아들 장가가는 게 아니라 엄마 인생이 텅 비어버리는 거잖아. 안 그래? 딸의 그 직설적인 물음에 숨이 턱 막혔다. 아들을 보내는 것, 그것은 내 40년 삶의 유일한 명함이었던 강우 엄마라는 이름을 내려놓는 사형 선고였다. 나는 잠든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며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고 그 마음은 서윤이라는 여자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변해갔다. 내 저항은 소리 없는 총성과 같았다. 나는 대놓고 반대하지 않았다. 그저 내 40년 헌신을 무기 삼아 그 아이를 밀어낼 뿐이었다. 주말이면 강우는 서윤과 함께 집으로 왔다. 나는 여전히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잘 먹는 음식들로만 상을 차렸다. 심술궂게 서윤이가 해산물을 잘 못 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보란듯이 싱싱한 굴 무침을 상 한가운데에 놓았다. 강우가 내 눈치를 살피며 서윤에게 이건 먹기 힘들 테니 다른 거 먹으라고 속삭였다. 그때 내가 환하게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어머, 서윤 씨가 굴을 못 먹었니? 우리 강우가 이걸 워낙 좋아해서 말이야. 강우야, 너라도 많이 먹어라. 엄마가 너 먹이려고 아침부터 시장 가서 사온 거야. 나는 서윤이 아닌 오직 내 아들 강우만을 보며 말했다. 이 집의 주인은 나고 이 아이의 입맛을 가장 잘 아는 것도 나다 라는 뜻이었다. 너는 결국 이방인일 뿐이다 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밥만 깨작였다. 그 똑똑해 보이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굴욕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묘한 생미감을 느꼈다. 차분하게. 내 수동적인 공격은 점점 더 교묘해졌다. 강우와 서윤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나는 굳이 그 사이를 지나가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허리야. 늙으니 온몸이 쑤시는구나. 착한 내 아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주물렀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들의 손길을 받으며 서윤을 힐끗 쳐다봤다. 됐다.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네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서윤은 어색하게 앉아 우리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아들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네가 나를 떠나면 이 늙은 어미는 이렇게 아프고 외롭게 혼자 남겨질 것이다. 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아들은 점점 지쳐갔다. 내 앞에서는 효자로,
서윤 앞에서는 연인으로 줄타기를 하는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결국 사달이 났다. 서윤이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저희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라도 얻어서 시작해볼까 해요. 그 말에 나는 들고 있던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회사 근처? 그럼 이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멀다는 소리니? 이 넓은 집 놔두고 왜 사서 고생을 해? 그냥 이 집으로 들어와 살아. 강우 방도 있고 내가 밥이며 빨래며 다 해줄 텐데. 내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내 아들은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서윤이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가정을 꾸려야죠. 강우 씨도 독립해야 하고요. 독립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찔렀다. 내가 내 아들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유난스러운 늙은이로 보인다는 말인가? 가정? 그럼 지금까지 여기는 가정이 아니었니? 내가 40년을 이 집에서 너희 아버지는 물론이고 너희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다 가정이 아니었다는 말이냐?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우가 다급하게 우리 사이를 막아섰다. 어머니, 서윤 씨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들이 나를 나무랐다. 저 여자의 편을 들었다. 한 번도 내게 언성을 높인 적 없던 아들이었다.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터져나왔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애 만난 뒤로 너 변했어. 아주 딴 사람이 됐다고. 내 울음 섞인 절규에 강우도 결국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처절하게.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 인생을 살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어머니 아들로만 살아요.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저한테 더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못 받은 거 저한테 다 기대셨잖아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음물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흠칫하며 우리를 쳐다봤고 서유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아들의 그 외침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나와 남편, 그리고 이 가족 모두가 수십 년간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그 불편한 진실 말이다. 내 가슴 속 깊은 곳, 단단하게 굳어있던 응어리가 아들의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강우의 외침 이후 우리 집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변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밥상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서걱거렸다. 남편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고 강우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아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헌신적인 어머니였을 뿐이라고, 내 사랑은 순수했다고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 주 주말, 딸 강희가 들이닥치듯 집으로 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꼴들이 아주 가관이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딸을 타일렀다. 너는 또 와서 무슨 행패야. 어서 가. 하지만 강희는 내 말을 무시하고 거실 한가운데에 섰다. 그리고는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아버지, 아직도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시작됐는데? 엄마 인생이 왜 이렇게 됐고 강우가 왜 저렇게 엄마한테 묶여 살았는지 정말 모르시냐고요. 남편은 대답 없이 신문지만 뒤적였다. 그 비겁한 모습에 강희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딸은 판사라도 된 것처럼 이 집안의 모든 죄를 심판하기 시작했다. 엄마, 그만해. 이제 그만 엄마 자신 좀 그만 속이라고. 엄마가 당우한테 집착하는 거 사랑 아니잖아.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외로움을 아들로 채워온 거잖아. 안 그래? 나는 딸의 얼굴을 세차게 후려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강희의 시선은 다시 남편에게로 향했다.
강우야, 너도 나와서 들어.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방문이 열리고 강우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강희는 우리 모두를 세워놓고 수십 년 전의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람 피웠던 거 기억나? 엄마가 매일 밤 소리 죽여 울고 우리가 숨소리도 못 내고 잤던 거.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어.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잊고 싶었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상처가 딸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그때 무너졌어야 했다. 하지만 이 악물고 버텼다. 어린 강우와 방희를 보며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딸이 말을 이었다. 그때부터였어. 엄마는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웠어. 그리고 그 빈자리에 강우, 너를 앉힌 거야. 강우는 엄마의 상처를 가리는 반창고였고 엄마의 텅 빈 방을 채워주는 유일한 가구였던 거야.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 그거 다 엄마의 지독한 외로움이었어.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그 가면이 산산조각나 벗겨져 내렸다.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은 상처받고 버림받은 여자의 초라한 민낯이었다. 나는 벌거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마른 흐느낌을 터뜨렸다.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처절한 자기 부정의 오열이었다. 강우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남편이 내 앞 화장대 위에 무언가를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것은 낡은 만년필 하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남편의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딸아이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거실에는 적막만이 남았다. 나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 그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때 남편이 내 곁으로 다가와 화장대 위에 낡은 만년필 한 자루를 올려두고 나갔다. 나는 몸을 일으켜 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아주 작게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남편이 그 여자와 헤어지며 쓴 마지막 편지였다. 미안하다. 내 가족을 버릴 수 없다. 정수기에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겠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빚진 마음이라니.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내 곁을 지켰다는 사실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 각자의 폐허 속에서 40년을 견디어온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강우가 자기 방에서 트렁크를 꺼내 옷을 챙기고 있었다. 나는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의 팔을 잡았다. 강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가 미안해. 어제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 어제 누나 말 듣고 깨달았어요. 저 어머니의 반창고 노릇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숨 좀 쉬고 싶다고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내 세상의 마지막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이 떠난 집은 너무나도 넓고 차가웠다. 나는 아들의 빈 방에 들어가 침대에 얼굴을 묻었다. 베개에서 아직 가시지 않은 아들의 냄새가 났다. 이 방은 이제 영영 비어 있겠지. 나는 거실로 나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신문을 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남편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다. 우리는 이렇게 늙어버렸고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원망과 후회뿐인 걸까? 나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알던 강우 엄마가 아닌 낯선 노파 한 명이 서 있었다.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동자. 정수가, 너는 어디로 갔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 내 인생의 화려했던 시절을 다 바쳐 지킨 이 가정이 사실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이었음을 나는 이제야 인정해야 했다. 그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가보니 남편이 서툰 솜씨로 쌀을 씻고 있었다. 평생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던 사람이었다. 남편이 내 기척을 느끼고 나직하게 말했다. 임자, 미안하네.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40년을 기다려온 그 말이 왜 지금에서야 터져나오는 건지. 나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남편은 내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화해라기보다 폐허 속에 남겨진 두 사람의 서글픈 연대였다. 며칠 만에 아들의 방에서 기어 나왔다.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나는 화장대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두고 간 그 낡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 옆에는 낡은 편지지가 놓여 있었다. 잉크가 군데군데 번진 세월의 때가 묻은 오래된 편지지였다. 정숙에게로 시작하는 그 글씨는 분명 서툴고 투박한 남편의 필체였다. 이 편지를 당신이 언젠가 읽게 될지 모르겠소. 내가 저지른 잘못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다는 걸 아오. 당신을 볼 낯이 없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평생을 살았구려.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소. 하지만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은 없었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편지지 위로 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잉크를 더 번지게 만들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사과가 종이 한 장에 담겨 내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이 짧은 몇 문장을 쓰기 위해 그 사람은 얼마나 오랜 밤을 서재에서 혼자 앓았을까. 내 젊은 날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상처를 어찌 이 편지 한 장으로 용서하겠는가. 하지만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한 남자가 짊어지고 살았던 후회와 고통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 역시 자신의 잘못이라는 감옥 속에서 평생을 벌받으며 살아온 가련한 인간이었다. 나는 만년필을 꽉 쥐고 남편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놀란 듯한 남편의 기척이 들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며칠 새 남편의 얼굴은 몰라보게 헬쑥해져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책상 위에 만년필과 편지를 내려놓았다. 남편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이걸 바꾸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긴 세월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더는. 평생을 가슴에 얹고 살았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붉어진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화해도 용서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한 인간으로 바라봐주자는 아주 긴 관계의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나는 강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불렀다. 며칠 만에 마주한 내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들을 위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정성껏 퍼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상처를 의존이 아닌 분리의 언어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강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평생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살았어. 아빠한테 받은 상처를 너한테 풀었고 내 외로움을 너로 채우려 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었는데 엄마는 그게 사랑인 줄만 알았다. 아들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한테 최고의 엄마였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놓아주었다. 이제는 정말 이 손을 놓아주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아니, 이제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지. 서윤 씨한테 잘해줘라. 좋은 아가씨더라. 그리고 이 집은 이제 그만 떠나.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네가 만든 너의 가정으로 가거라. 아들을 보내고 집은 고요했다. 그것은 살을 베어내는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시원한 해방감이었다. 나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에 눅눅하게 고여있던 나의 집착과 아들의 흔적들이 바람을 타고 밖으로 날아갔다. 나는 마침내 그 텅 빈 방의 문을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닫았다. 창밖 나뭇가지에는 어느새 작은 새순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아들도 떠나고 남편과의 관계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이 텅 빈 집에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 외롭지는 않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다. 앞으로 이 텅 빈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이제 온전히 나의 몫이다. 나는 고독했지만 비로소 온전하게 나 자신과 마주섰다. 자식의 빈자리가 내 인생의 빈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은 어쩌면 나 자신으로 다시 채워 넣으려는 하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박정숙 여사의 처음 걸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잃어버렸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였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깊은 공감과 위로가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